예, 안녕하세요. 저는 공익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이런 데서 활동하고 있는 박한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슬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아무도 없이 둘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선생님,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맨날 해놓고 까먹어요. 저는 맨날 저는 극초 내향인으로 늘 나와서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봅시다. 네. 저희 이 QR코드 들어오시면 그 질문 탄저린 영화 관련해서 질문 남기실 수 있는데요. 저는 아직 잘 안 들어가 봤는데 이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방법을. 이제 디아스포라 영화제에 처음 이제 그 게스트 프로그래머로 이제 섭외를 받고 나서 여러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이제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영화를 이제 갑자기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네. 생각을 했었는데 가장 크게 두 가지로 하고 싶었던 선정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싶었던 영화는 이제 미나리 최근에 개봉했죠. 미나리하고 텐저린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텐저린을 만든 감독의 플로리다 프로젝트도 있었고, 그리고 스틸 플라워라는 영화도 생각이 났어요. 방금 생각이 났는데 그 영화 이제 여러 가지 영화들을 생각하다가 정신적 디아스포라에 있어서 우리가 성소수자가 디아스포라의 어떤 당사자로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을까 같은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아주 우연히도 이제 여기서 이제 이번에 디아스포라의 눈에서 선정한 것과 우연히 일치했는데요. 정말 우연입니다. 네. 선정의 변을 그냥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고요. 변호사님께서는 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영화 갖고 한번 GV를 한 적이 있어요. 2017년에 18년이었는데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그땐 진짜 저 혼자 나가갖고 저 혼자 진행하고 저 혼자 GV에서 되게 당황스러운 경험이었는데 어쨌든 그때도 영화를 참 재밌게 봤거든요. 영화를 아마 지금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영화가 되게 어떻게 보면 정신없이 막 여러 장면들이 나오고 막 사건들이 터지는데 그 하나하나가 사실 어떻게 그냥 그 미국의 그 지역에서 있는 트랜스 커뮤니티 또는 이제 유생인 커뮤니티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을 그대로 그냥 그려지는, 그래서 정말 이게, 그리고 또 배우 두 분이 트랜스젠더 당사자고요. 트랜스 당사자가 또 트랜스젠더 인물을 연기하는 그런 의미에서였던 영화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제가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시면서 참여 오픈 카톡방에 참여를 하고 싶어서 이제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참여 코드가 네. 제가 휴대폰 답지 않게 기계치입니다. 다운가요? 네? 슬릭 다운가요?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이렇게 슬릭 귀여움 사랑해요 슬릭. 감사합니다. 방금 들어와서 못 봤어요. 이 시대에 로스베이서 긴즈버거 박한이라고. 야. 좀 아니네. 이 시대 이제 물려받으셨네요. 네. 네.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저는 처음에 이 영화를 처음 접하게 된 건 사실 플로리다 프로젝트 때문이었어요. 네, 플로리다 프로젝트라는 영화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이 감독의 전작을 다 보자 해서 두 번째로 틀었던 게 텐저린이었어요. 플로리다 프로젝트도 너무 좋았거든요. 두 번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좀 아껴보는 편이에요. 책은 되게 자주 반복해서 읽는 편인데 영화는 좀 감흥이 좀 무뎌지는 느낌이 너무 힘들어서 아껴놨다 쿨타임처럼 보고 아껴놨다 쿨타임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플로리다 프로젝트도 지금까지 두 번 정도밖에 못 봤는데 두 번 다 이제 제가 눈물이 진짜 하나도 한 방울도 없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데 두 번 다 울었고 텐저린도 두 번 다 네. 특히 저는 노래 부르는 장면에서 그러니까 얘 노래 부르기 전에 화장실에서 화장시켜주는 장면 있잖아요. 그때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슬퍼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정말 있을 법한 있는 정말 존재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난 게 아닌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 실제로 뭔가가 이런 일이 존재하고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에 감동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저는 이게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저희 한국에서도 제가 봐왔던 몇몇 이제 이태원이들 뭐 이제 그 트랜스젠더들이 모이는 어떤 술집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거기에 있는 분들을 알고 저도 뭐 여러 번 다니기도 했었고 거기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보여졌던 소위 이제 그 언니들의 모습들과 되게 캐릭터들이 주인공들이 되게 겹치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제 어떻게 기가 세 보이고 그런데 사실 정말 되게 그냥 막 나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막 나가는데 유리 멘탈. 막 나가고 막 욕이 막 욕설이 기본이긴 한데 사실 그게 사실 굉장히 그 벗어나면 한계가 있는. 사실 영화 마지막에 이게 되게 막 설치고 막 하다가 나중에 한번 그냥 탁 그냥 포빅적인 공격을 받고 그냥 세탁소에서 이제 서로 그냥 말없이 가발 벗고 이게 있는 그런 장면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영화 보여줬고 했던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커뮤니티들의 모습들이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유로워 보이고 되게 뭔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그 밖에 있는 그 세상이 어떻게 이제 그 트랜스젠더들이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 장면이 딱 봤을 때 옛날에 봤을 때도 그랬고 지금 다시 봤을 때도 그렇고. 그 마지막 장면을 넣은 게 되게 저는 전시적이지 않아서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빅 자체가 좋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지만 그러니까 트랜스젠더의 삶을 그릴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라고 표현할게요. 우리가 차별당하고 있다잖아요. 그리고 아주 많은 영화에서 그걸 전시적으로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차별이나 어떤 혐오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는 걸 너무 말하고 싶은 나머지 전시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에서만큼은 정말 그렇지 않다는 걸 그냥 영화 전반에 있어서 아무것도 전시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영화를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처음부터까지 아이폰 5S로 찍었다고 해요. 정말 제 핸드폰이 아이폰 10인데 제가 이 영화를 5배 뛰어넘는 영화를 과연 찍을 수 있을지 저는 뮤지션인데 왜 찍어야 되는지 갑자기 생각이 또 현타가 오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질문이 2개 정도 들어와서 한번 읽으면서 같이 진행해 볼까요? 선생님께서 하나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예, 이제 쓸사모님이 올려주신 슬릭님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 중에 주제나 플롯 말고도 OST도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합니다. 네. 이게 이제 또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 영화 이제 상영할 때 저희 대기실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이제 이 바운더리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특히 그 지역의 바운더리는 정말 개토잖아요. 이제 허락된 자들만 들어올 수 있고 허락된 자들만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허락되지 않은 자들은 정말 이방인이 돼버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뮤지션이고 힙합 뮤지션이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오리지널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쓰는 말로 블랙 뮤직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도 블랙 뮤직이라는 말을 차용하자면 저도 이제 블랙 뮤직에 아주 사랑에 빠진 블랙 뮤직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연관성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 장면에서 정말 그 장면만 사실 그 장면이 가장 많이 떠올라요. 그 이제 어찌 해서 거기 공연장에 가서 정말 그 없는 살림살이로 화장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별 반응도 안 좋고 막 뭐랄까 저는 저와 좀 겹쳐 보이는 그런 장면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저도 정말 사람이 없는 데서 노래를 많이 불러보고 부도 많이 받아봤거든요. 근데 정말 그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그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잖아요. 자기가 어떤 취급을 당하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맞다. 그리고 아까 들어오기 전에 들었었는데 첫 질문하신 분한테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끝나고 슬사모님은 내려오셔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네, 선생님께서 대답을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밍님께서 저는 백인 여성이 계속 끌려다니고 폭력을 당하고 마지막까지 바깥에서 있어야 하는 장면이 불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다고 하는데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가 아까 말씀 나눴던 개토하고도 조금 연관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약간 개토 얘기를 나와서 얘기를 드리면 이거 예전에 이제 제가 GV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한 번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되게 그러니까 그분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권리가 잘 돼 있는 나라로 좀 익힌 거예요. 그러니까 LA 보면은 트랜스들이 저렇게 정말 뭐 길거리 설치고 다니고 뭐 자기 막 표현 다 하고 막 떠들고 다녀도 뭐 큰 문제도 없고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막 싸움도 막 하고 이러면서 잡혀가지도 않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한국에 비해서 정말 미국의 어떤 트랜스젠더 권리가 정말 좋구나. 저렇게 돼서 우리는 사실 그렇게 드러내지도 못할 건데 얼마나 저렇게 트랜스젠더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떠들고 다닐 수 있을까 이러면서 한국과 미국이 되게 비교된다 했었는데 저는 이제 난 구역은 굉장히 되게 그거거든요. 유색인 트랜스젠더 성노동자가 사실 정말 그 구역에서 딱 정해져 있는 것이죠. 중간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소위 이제 거의 이제 볼록이라는 게 이제 시스 여성을 가리킨 속어인데요. 트랜스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이게 트랜스는 어디에 있어야 되고 시스 여성 어디에 있어야 되고 여기 성노동자 어디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백인이나 소위 중산층 뭐 주류계 부분 접근하지 않는 그냥 완전히 개토화된 공간 내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그린 것이고요. 굉장히 현실적이죠. 예,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여기서 질문 주신 것처럼 이제 백인 여성이 끌려다니고 폭력을 당하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폭력 장면이 이게 불편한 건 이제 폭력이 나쁜 것이냐. 폭력이라는 건 사실 뭐 나쁘긴 하죠. 주인공이 이제 계속 때리는 건 잘못했죠. 때리는 사람을 계속 끌고 다니고 때리는 건 잘못한 건데, 사실 그것이 그냥 불편한 것인가? 사실 저는 이제 거기서 보여주고자 했던 거는 좀 그런 거 했거든요. 계속 저희가 얘기 드리는 건 이 영화가 단순히 그냥 뭔가 트랜스젠더를 그냥 항상 피해받는 피해자 또는 어떤 뭐 트랜스젠더만이 아니라 어떤 소수자들을 그냥 피해받는 피해자 또는 그냥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우리는 세상과 똑같아요. 잘 사는 모범 시민이고 뭐 납세도 하는 시민입니다. 이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야만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그냥 적나라하게 담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끌려다니는 이제 그 친구 라이벌이죠. 이름이 뭐더라? 디에난가 어쨌든 그 친구랑 되게 묘한 관계가 있잖아요. 묘하게 막 처음엔 계속 막고 있다가 중간에 갑자기 화장실 가서 서로 화장도 해주다가 또 막 디스도 하죠. 영화 나오고 알렉산드라한테 네 노래 좀 후졌어. 좀 올트해 막 이러면서 서로 디스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사실 되게 뭐랄까 이 하나로 표기할 수 없는 그냥 하나는 이제 이 사람 가해자 피해자 그냥 구도로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모습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것도 하나의 서사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말하자면 이 영화는 폭력적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쵸? 왜냐면은 처음부터까지 욕설이 등장하고 처음부터까지 폭력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한 명의 가해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명의 피해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폭력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행사하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정말 너무너무 현실적이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은 폭력이라고 생각을 저는 했기 때문에 저는 불편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존재하는 폭력을 전시하지 않고 기록했다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네, 또 영화에 관련해서 또 말씀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시면 오픈 카톡방에 제가 다른 질문 이제 선물은 없지만 네, 명예가 빅비티님이 이렇게 매력적인 배우들을 어떻게 캐스팅했을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물으셨는데 혹시 뭐 이런 캐스팅 비하에 대해서 아시나요? 캐스팅 비하인드 저는 이제 크게 막 엄청 자세하게 읽진 않았지만 이제 정말 현장에 있는 이제 그 당사자를 섭외했고 비전문 배우를 섭외했다고 들었고 그게 션 베이커 감독의 뭐랄까 트레이드마크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마 조연들도 거의 다 그렇게 섭외를 했을 거라 생각하고 이 영화를 촬영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정말 저예산으로 촬영이 되었다고 해요. 스태프들도 아마 현장에서 구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는 진짜 그 감독의 어떤 의도는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담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뭐 사실 그냥 이렇게 글 같은 걸로 본 건데요. 감독이 일부러 이제 샌프란시스코 LGBT 센터, 그러니까 성소적 커뮤니티를 다 돌아다니면서 정말 그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떤 배우를 찾았고
처음에 찾아보니까 알렉산데라예요. 알렉산데라를 처음에 캐스팅을 했던 거고요. 그 신디는 알렉산데라의 친구예요, 진짜. 진짜 현실 친구를 현실. 현실 트랜스젠더 친구를 또 소개받아서 신디로 캐스팅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어떤 정말 그러니까 정말 진짜 당사자 배우를 섭외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죠. 좋습니다. 사준서님께서 영화 전반적으로 깔리는 다소 과한 음악들과 음악이 디폴트인 엔딩 크레딧에 음악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서로를 대하는 신디와 알렉산드라의 스탠스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굉장히 영화를 어떻게 보면은 거시적으로 동시에 미시적으로 보셨네요. 너무 좋은 질문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일단 영화를 보면서 음악이 과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음악이 깔리지 않는 것은 어떤 평범한 영화들과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현장음이 계속 깔리잖아요. 현장음이 깔린다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장음이 깔림으로써 이 영화가 안 끝난다는 거겠죠? 네, 그냥 계속 이건 영화가 아니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어떤 삶이고 어떤 삶들의 아주 복잡하고 폭력적으로 연결된 서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네, 저도 이제 음악은 되게 제가 좀 잠깐 음악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잘 할 수 있는 그게 안 돼서 가한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마지막 장면은 어쨌든 이게 보시면은 다들 갑자기 저는 가발인지 몰랐거든요. 두 사람이 마지막에 딱 보고 갑자기 가발을 벗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민낯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민낯을 보고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까 스님 말하신 대로 이게 그냥 이러고 돼서 그 다음 날에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 똑같이 살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걸 당했으니까 다음 날부터 이제 좀 의기소침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되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난동을 부렸던 거를 또 다음날에 크리스마스 당일에 또 뭔가 어딘가 난동을 부릴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냥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배우 캐스팅 이야기 나왔을 때 조금 갑자기 생각났던 그 일화가 있는데 이게 캘리포니아에서 촬영을 했잖아요. 근데 GTA5라는 게임 혹시 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GTA5라는 그 게임 지도가 게임에 있는 맵이 캘리포니아를 완전히 그대로 통으로 카피한 지도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상표만 살짝 바꿔서 그래픽만 살짝 바꿔서 여기 진짜 주얼샵이 있으면 거기 그 게임에도 진짜 주얼샵이 있고 이런. 그래서 영화를 보는데 저는 미국에 가본 적도 없는데 되게 익숙한 곳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가는데 막 그래피티 이렇게 있는데 저 그래피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랬는데 보니까 이제 GTA에 나오는 장면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뭐랄까 이 영화에서 건질 수 있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면 현실과 재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의 의도는 현실을 재치 있게 보여주자인 거고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도 일어난다라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GTA는 저는 GTA 3만 봤었는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현실을 보여준다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현실을 보여주면은 사실 저 영화를 보고 약간 질문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사실 영화를 밖에 나오면 그럼 우리는 그걸 갖고 뭘 얘기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 현실을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2015년에 요거 말고 트랜스젠더 다룬 영화가 하나 더 있는데 이제 그 데니 시걸이라고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릴리 엘베라고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에디 레드메인이 이제 그 주인공으로 분장하고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글 같은 하다 보시면 되게 비교하는 글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데니 시걸은 시스젠더 남배우가 트랜스젠더 여성을 연기한 거고 또 극명하고 또 굉장히 그 서사가 되게 정돈돼 있어요. 굉장히 그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진정한 여성이 되기 위해서 그 고군분투하는 싸우는 이야기 그리고 굉장히 그러면서 비극적으로 끝나는 이런 얘기를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흔히 미디어가 많이 그릴 법한 되게 트랜스젠더의 서사를 보여주고 있고 이 영화는 되게 그리지 않을 서사죠. 굉장히 미디어에 등장하거나 우리가 흔히 트랜스젠더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지 않을 만한 전형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형적으로 엄피시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 엄피시한 어떤 서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비교되고 둘 다 어쨌든 저는 의미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그 영화들이 같이 있으면서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다 생각해요. 이게. 데니 시걸은 굉장히 피시하죠.
그게 이제 PC, 언PC의 영역으로 완전 이분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젠더의 삶에 대해서 PC하게 이해한 것이 데니시 걸이라면 그냥 PC고 나발이고 현실적으로 무언가를 경험한 것은 텐저린이다라고 느꼈습니다. 기획 이응 미음님께서 이 영화의 제목이 텐저린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여쭤보고 싶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텐저린이 저도 이게 뭐 찾아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게 아마 껍질을 깐 오렌지에 대해 오렌지 중에 이런 거를 표현하는 껍데기를 벗긴 오렌지를 뜻하는 영어 단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껍데기를 벗긴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 한 껍을 벗겨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는 뭐 이번에 저기 안철수 후보가 그때 이제 샌프란시스코 퀴어 퍼레이드는 외곽에서 한데 이래서 많이 화제가 됐겠지만 굉장히 퀴어 친화적인 도시로 유명하죠. 그리고 퍼레이드 굉장히 크게 열리고 사실 그 안에서 되게 제도도 잘 돼 있어요. 지금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주는 이제 지금 트랜스젠더가 지금 아무런 요건 없이 성별 정정할 수 있거든요. 캘리포니아주 올해부터 이제 작년부터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은 트랜스젠더는 자기가 신청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고 또 제3의 성도 인정돼요. 제도적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 도시인데 그런 도시에서도 이거를 한꺼풀 벗겨보면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해석이네요. 저는 사실 별 생각 없었고 그 트레일러를 보고 왜 텐저린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트레일러를 봤거든요. 영화를 보기 전에는 아무런 정보 없이 봤어요. 그래서 사실 맨 처음에 이제 둘이 도넛숍에서 대화할 때 무슨 내용이지? 계속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진지한 영화라고 생각했나 봐요. 저 스스로. 그래서 설마 그 바람난 남자친구에 대한 내용이니까 상상을 못 한 거예요. 그랬는데 트레일러가 되게 뭔가 되게 주시한 느낌? 막 이렇게 되게 어디로 튈지 모르고 되게 막 과일을 이렇게 쥐어짠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텐저린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변호사님의 의견이 조금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질문 하나 볼까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호은님께서 트랜스젠더들이 경력 단절, 고용차별 등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성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영화에서도 재현되었는데요. 성노동 특유의 노동 환경 혹은 문화 때문에 여성성을 수행하는 것이 쉽게 트랜스 혐오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혐오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꼭 성노동 종사하는 트랜스젠더만이 아니라 사실 많은 얘기 나오는 거죠. 트랜스젠더가 남성성, 여성성을 강화한다. 되게 남녀 이분법적인 어떤 현실 되게 과장되게 남녀 이분법의 전형성을 재현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재현을 하는 것이 사실 저는 근데 사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재현을 하는 트랜스젠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트랜스젠더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성별 표현이 너무 달라갖고 저는 정말 이게 이렇게 과장되게 재현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런 사람들은 있죠. 왜냐면 그건 시스 여성 중에도 있잖아요. 되게 여성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트랜스 여성도 있는 것이고 해서 사실 저는 그렇게 뭔가 되게 하나의 어떤 이미지를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과연 얼마나 트랜스젠더를 이렇게 어떤 이미지로 보고 계신지 아니면 실제로 봤는지 좀 궁금한 게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 재현이라는 것이 여기서 얘기했지만 이제 이 성노동 특유의 노동 환경 또는 문화 때문에 여성성을 수행한다. 뭐 이건 성노동 특유에서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트랜스젠더가 어떤 현실에서 받아들여지는 소위 이제 패싱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성별 정체성에 따라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단순히 제도적인 보장이 돼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외적으로 이게 어떻게 비춰지는 것이냐, 어떤 성별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고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화장실을 가거나 뭐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성적 역할에 따른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도 어쨌든 그런 패싱이라는 것이 트랜스젠더한테 단순히 그냥 내 외모를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문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압박들에 대해서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사실 그게 있어요. 트랜스젠더가 과연 전형성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성평등에 해가 되고 있는 것인가? 트랜스젠더의 얼마나 숫자가 되지 않는 트랜스젠더가 정말 그렇게 성평등, 그러니까 전형성을 강화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그 강화하는 것이
과연 성평등을 저해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그냥 트랜스젠더가 아닌 여성들 중에서도 회사에서 어떤 요구가 있어서 회사에서 메이크업을 하고 와라, 머리를 길러라, 치마를 입어라 해갖고 결국은 이제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적인 모습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있지만 그랬을 때 우리가 비판해야 되는 건 그렇게 요구하는 회사잖아요. 회사가 왜 그걸 요구하냐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트랜스젠더한테 되게 너무 쉽게 당신이 그냥 좋아서 너가 그냥 여자이고 싶어서 이렇게 선택한 거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억압에 대해서 봐야 되는 거는 그걸 억압하게 만드는 구조의 문제고 이거는 사실 트랜스만 겪는 게 아닌 거죠. 비트랜스도 같이 겪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이 호은 선생님의 질문을 이렇게 읽어보고 싶어요. 이제 단어들을 조금만 바꿔보면 사회적 소수자들이 경력 단절, 고용차별 등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 특유의 노동 환경 문화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가 다수자성을 수행하는 것이 혐오의 공격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조금 더 의미가 명확해지고 그리고 이것에 대처하거나 설명하는 것도 스스로 호은 선생님께서 알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또 많은 질문들이 오고 있지만 뭐 어떻게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할까요?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네,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상상력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트랜스젠더리즘을 떠나서 그냥 이제 아이폰 5S로 찍었고 카메라 하나로 그러니까 완전 핸드헤드로만 찍었고 그래도 아주 저예산으로 찍었고 그리고 배우들도 비전문 배우들을 섭외해왔고 한 명 섭외했는데 친구가 그거라서 그렇게 되게 저예산으로 찍었잖아요. 션 베이커의 머릿속에서는 이래도 영화가 만들어질까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점에서 좀 상상력 넘치는 질문이 하나 나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준서님께서 영화는 촬영부터 시작해 다양한 지점에서 사실주의적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형식주의적 해석이 가능한 요소는 없을까요? 했는데 글쎄요. 이거를 형식주의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형식주의적 해석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영화에서는 정말 적나라하게 모든 것을 보여주지만 형식주의 저도 잘 모르지만 이제 영화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러니까 뭐 데니시걸도 마찬가지고 영화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요소들이 있잖아요. 영화가 영화로서 존재할 때 굉장히 뭐 필요 조건까지는 아니지만 영화적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상징이라든지 뭐 미장센이라든지 복선이라든지 뭐 등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형식주의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입니다. 이걸 왜 형식주의적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드는 질문 이상한데?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 왔습니다. 네, 다음 질문 선생님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이제 감상 같은 건데요. 현실과 재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쉽지 않지만 중요하다는 말씀에 공감이 되었다. 주인공들이 아주 작은 농담들이 재미있고 유쾌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인천에 살면서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 샌프란시스코 날씨처럼 인천 날씨처럼 유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잡 다단한 일상을 신디의 이야기를 통해 유쾌하게 표현되어서 재밌었다고 유희님이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셨네요. 저도 이 영화를 관통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는 감독의 재치라고 생각합니다. 영화가 무거워질만 하면 사람을 웃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 하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 그러니까 영화가 무거워질만 하면 재미난 일이 일어난다 라는 문장이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형식주의적인 어떤 요소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감독은 정말 의도적으로 현실을 보여주지만 현실을 보여주지만 플롯은 아주 재치 있게 짰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치밀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적나라하면서 치밀하기 어렵잖아요. 그걸 해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해요. 사실 이 영화에서 또 좀 얘기가 좀 돼야 될 부분은 그 택시기사. 네. 아르메니안 택시기사. 그분이 맞아요. 사실
뭔가 되게 저는 처음에 영화 봤을 때 이분이 남자친구도 체이션가 이랬는데 아니고 그분은 뭔가 되게 독립된 사람처럼 계속 맞아요. 돌아다니고 있고 성구매자죠. 성구매자로 계속 성구매하고 있다가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 도넛 타임에서 다 같이 만나면서 완전 파국이 나고 이게 약간 이게 영화의 클라이맥스잖아요. 이 클라이맥스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을 통해서도 뭔가 보여주고 싶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 아르메니아 분이 택시 운전을 하면서 그 기자 그 손님들이 뭐 이제 멕시칸이라고 부른다든가 뭐 이게 미국에서 언제 왔냐 계속 이주민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받게 되는 시선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영화가 사실 정말로 보여주고 싶은 건 트랜스젠더만이 아니라 정말 이주민, 뭐 동양인, 유색이, 뭐 성노동 그 종사자, 뭐 정말 다양한 어떤 소수자들의 삶이 그 샌프란시스코라는 공간 내에서 어떻게 이게 지금 다 이어져 있고 되게 그게 정말 만나면 정말 이게 지지고 볶는 이런 삶들이 어떻게 지금 현실 속에서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되게 그 짜임새 있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 그게 되게 디아스포라와 취지가 정말 잘 맞는 것 같은 게 이제 등장 인물들이 굉장히 여러 방면에 종사하고 계시잖아요. 택시 운전사, 성노동자, 그리고 성노동자인 가운데 노래도 부르고 또 이제 마지막에 나왔던 분이 아니구나. 아무튼간 되게 여러 사람들을 그리고 있잖아요. 성구매자부터 판매자부터 또 가족들. 저는 그 가족들의 식사 장면도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잠깐 나오고 그분들이 어떤 이제 맥락을 위한 서사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분들도 디아스포라의 취지에 맞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주민이죠. 어떻게 보면 아직 자리 잡고 싶어하는 하지만 녹록지 않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권력자들에 의해 불가능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네. 또 질문이 조금 나왔는데요. 선생님께서 하나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정은님이 마지막 장면 오줌 테러 이후에 알렉산드라 신디가 신디아버지 연대가 인상적이었다. 오염된 옷을 세탁기에 벗어놓고 기다리며 가발을 내어주고 받는 둘의 모습에서 예. 플로리다 프로젝트에서도 이러한 약자들의 연대와 우정을 통한 생존이 그려졌는데 이런 장면에서 감독의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드러나는 것 같다. 예,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좋은 연대에 대해서 저도 이 연대도 전시되지 않은 연대라 너무 좋았어요. 그 마지막 장면이 세탁소에서 오줌 테러를 당해서 결국에 민낯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때만 둘이 아주 원수처럼 싸우다가 가발을 양보하는 그것이 전시적이지 않아서 이 영화가 사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둘이 그전에 싸우잖아요. 지금 알렉산드라가 체이처럼 또 나죠. 했다는 걸 알고 이제 신디가 배신감에 뭐 또 난리 나고 막 욕하고 하다가 이게 딱 맞는 순간 이게 정말 그 장면에서 그 위치성이 딱 서로 처한 위치성이 드러나면서 정말 말없이 그냥 이렇게 되는 장면들이 또 말씀드린 이게 연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이게 정말 뭔가 모든 거를 다 받아들여주고 이렇게 하는 건 연대는 사실 쉽진 않고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공감할 수 있는 지점들 그리고 너와 나가 같이 어떤 사회적 소수자로서 겪고 있는 현실들이 정말 이게 서로 완전 동떨어진 게 아니라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에서 보여주는 연대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또 하나는 이제 이 라이벌, 여성, 이제 백인 여성 분이 결국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잖아요. 다시 돌아갔는데 네 자리 없다고, 다른 사람 왔다고, 나가라고 해서 불밖에 쭈그려져 있는 게 사실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이게 이 신디의 어떤 되게 폭력에 의해서 희생됐다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정말 되게 부품처럼 대체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백인 성노동 여성이라고 했을 때 결국 성노동 여성이라는 그 위치가 결국 이 이 업자 입장에서는 그냥 제가 나갔으면 딴 사람 불러갖고 채우면 되는 그런 존재로서 여겨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결국 그 안에서 겪고 있는 어떤 혐오와 차별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고 그런 면에서도 또 그게 하나의 연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그렇게 서로 화장을 고쳐줄 수 있는 거죠. 예.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노동자는 부품처럼 다뤄지지만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 같았어요. 그 장면을 사실은 이제 주인공은 신디이기 때문에 그 여성 다이애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계속 D로 찾고 있어. 디에나 다이나 누구죠? 다이애나죠. 다이애나의 엔딩을 보여주지 않으면
정말로 부품처럼 사용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넣었고 그 장면에서 이제 그 다이애나가 쭈그려 앉아서 보여주는 얼굴. 저는 그거에서 이제 이 영화가 아무도 누구도 주체성을 잃지 않게 만들었구나, 치밀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사준서님께서 영화 내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텍스트는 인물들의 삶을 강조하는 역할로만 쓰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사실 저는 이 크리스마스 이브는 그냥 하나의 트위스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제 캘리포니아는 이제 1년 내내 아주 그러니까 온도가 되게 온화하죠. 온도가 변화가 심하지 않죠. 크리스마스 이브여도 여름이잖아요. 이제 그냥 하나의 트위스트인 거죠. 신디가 이제 남자친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출소하는 날이고 크리스마스 이브고 나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겨야 하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날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냥 그렇게 하나의 트위스트로 봤습니다. 하필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장면들을 나타내기 위한 시간 설정인 것 같아요. 어쨌든 맞아요. 그 노래도 마찬가지고. 가족들이 파티를 하는 것도 파티도 마찬가지.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그렇게 지금 다 가족 파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만 일어나는 영화라서 좋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좋아요. 그 일이 좋다는 게 아니라. 네. 질문이 더 올라오지 않아서 조금 더 저희의 감상을 이야기해보자면 아무래도 아까 데니시거라고 비교를 해주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영화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그 블랙미러라는 넷플릭스 시리즈에 있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편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보셨나요 혹시?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이제 인간의 영혼을 이렇게 이식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 제 영혼을 이식하면 여기에 있는 저의 영혼은 독사가 된 거죠. 왜 난 갑자기 커피가 됐지? 이러고 있고 저는 걔를 보면서 넌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유는 알 수 없고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소수자들의 연대라는 것이 과연 감정의 영역인가 라는 점에서 저는 그 영화가 떠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대라는 건 전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장면에서 연대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연대가 감정적이라면 둘이 연대 안 하죠. 그냥 내일 보죠. 그때 세탁소 그냥 딴 세탁소 가죠. 근데 같은 세탁소에 가서 서로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대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화가 말이 된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너무 멀리 갔나? 아무튼 저는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자꾸 말해서 그런지 화이트 크리스마스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들의 연대가 과연 감정의 영역인가, 감성의 영역인가에 있어서는 조금 회의감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 영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연대를 하기 위해서 많이들 조건 얘기하는 게 이해잖아요. 저 사람의 어떤 처지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타인의 삶을 완전히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죠. 이거는 트랜스젠더가 아닌 사람이 트랜스젠더가 겪고 있는 어떤 성별 위화감의 문제나 어떤 갈등의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기 또는 이성애자가 동성애자인 또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인 그 성적 지향의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고 저처 연대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어떤 모든 걸 다 그냥 긍정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을 그대로 존중하는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지만 분명히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된 거에 대해 지적을 할 수도 있고 지금 하는 행동이 뭐 문제가 있다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게 나랑 같은 인간으로서 그냥 존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출발이 연대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전 영화 보여주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신디나 알렉산드라가 보여주는 약간 되게 폭력적인 모습이 거부감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이 당사자의
이기 때문에 또 느껴지는 거부감도 있건 하거든요. 저 너무 과하게 해서 과하게 표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아 저런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고 그냥 그런 사람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 그대로 존중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데서 우리가 좀 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영화가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신디와 또 생각이 안 나네. 알렉산드라죠. 네. 알렉산드리 게스는 누굴까? 알렉산드라 신디와 알렉산드라의 삶이 과장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쉽지 않은 게 저희가 얼마나 많은 과장된 시스젠더들의 삶을 봤습니까 영화로? 왜? 그렇죠. 굉장히 이제 많은 사례를 들 수 있겠고 뭐. 모르겠어요. 지금 막 생각나는 영화 하나 들자면 캡틴 아메리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전혀 과장이라 생각하진 않았고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 너무 전시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런 삶이 존재해? 라는 그 지점으로 닿았다면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지점부터 뭔가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삶도 존재해요. 그쵸? 네. 마가뜨네요. 제가 진행인으로서 마가뜨는 것도 못 참아가지고.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이 주어지진 않아서 만약에 질문이 있다면 뭐 가벼운 질문이든 무거운 질문이든 질문에 무게가 있나요? 질문 좋은 질문, 나쁜 질문? 네, 어떤 점이든 궁금하신 점을 조금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이 이제 폐막식 전에 마지막으로 오늘 상영되고 디아스포라의 마지막 프로그램이라고 폐막 전에 이라고 해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데미를 장식해 주셔서 데미는 폐막식이지만 소미 감사하고요. 조금만 더 뭐랄까 선정의 변과 그리고 이 영화를 보시고 감명을 받으셨다면 또 같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영화를 좀 추천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생각났던 스틸 플라워라는 영화가 굉장히 생각났어요. 그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과장성에 있어서도 스틸 플라워라는 영화는 한국 영화고요. 정하담이라는 배우 한 명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 조연들도 등장하지만 그 사람의 뒷모습을 계속 쫓아가는 2시간 정도의 러닝타임 내내 그 사람의 자취를 쫓아가는 내용이고 그 사람의 삶은 정말 비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현실적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텐저린에 나온 신디와 알렉산드라의 삶도 마찬가지죠. 너무너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현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현실이죠. 현실과 현실적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조금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현실적이다, 현실성이 있다, 현실이다. 전혀 다른 말이죠. 네. 선생님께서는 혹시 변호사님께서는 혹시 또 텐저린을 보고 또 보면 이 영화가 좀 여운이 많이 남는다면 추천해 주실 만한 영화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걸이라고 영화가 있어요. 걸 2018년에 걸. 네, 그냥 정말 그 영단어 걸 그거거든요. 프라이드 영화제 때 제가 좀 봤던 건데 이것도 이제 트랜스젠더한 이제 트랜스젠더 여성의 어떤 그냥 그 하나의 그 삶을 그린 건데요. 이거는 이제 배우는 이제 트랜스젠더 배우는 아니고 이제 시스젠더 배우가 연기를 하는 건데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이 친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환경이 좋아요. 제도적으로도 선발 정도 될 수 있고 가족들도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고 크게 뭐 친구들도 어느 정도 해주지만 이 친구 이제 발레를 하는 친구인데 계속 그 신체에 대한 위화감을 계속 느끼는. 트레일러 생각났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영화 보여주는 그거거든요. 트랜스젠더 느끼는 신체에 대한 어떤 위해감, 불편감, 그 수술하고 싶은 어떤 그 욕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나라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건 스포일러가 되니까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 자체가 저는 어쨌든 이 전시라는 것이 오래된 이게 어쨌든 트랜스젠더 저는 항상 이제 미디어에서 트랜스젠더를 다루거나 한국도 특히 이제 뭐 드라마 같은 데 나올 때 굉장히 한정적으로 다루고 생각해요. 트랜스젠더를 다룰 때 항상 보면은 어디 극복한 서사로 얘기되던가 뭔가 아니면은 늘 극복 다 해야 하는 사람들. 그쵸. 네. 너무 힘들어서 맨날 뭐 피해받고 차별받고 불쌍한 사람으로 그려지던가
그렇게 그려지는 것인데 정말 그 삶이 갖고 있는 그 치밀한 내면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그 서사가 그렇게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항상 아쉽거든요. 근데 그 아까 제가 걸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신체 미학감의 문제를 굉장히 정말 잘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들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고편이 딱 생각났는데 거리라는 제목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정말 생각이 나지 않을 법한 제목이죠. 그 사실 뭐 여담이긴 한데 외국 영화들은 굉장히 영화 제목이 짧잖아요. 그리고 사실 IMDb에 이제 검색하면 나와야 하는 막 I want to love you 이런 영화 한 150개 정도 있지 않을까요? 뭐 아무튼 그래서 거리라는 영화도 한 250개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트레일러가 먼저 생각이 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중학생 때 이제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라는 영화를 처음 보고 그때 사실 그 영화를 통해서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처음 알았어요. 아, 세상에는 저런 사람도 있구나. 성별을 전환을 원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사실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영화에서 연기했던 그 배우의 그 서사도 저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10년 정도 뒤에 그 영화가 개봉한 지 10년 정도 뒤에 제가 퀴어 영화제 때 그 영화를 상영하는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이제 관객석에 참석을 했었는데 두 가지 장면에서 중학생 때보다 많이 자랐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어렸을 때보다 지금 많이 생각이 깊어졌구나라고 생각했던 거는 제가 하필이면 비건이 되기 바로 직전에 그 영화를 봤는데 이제 거기 나오는 배우 중에 한 분의 직업이 생선을 파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생선을 이렇게 토막내는 장면도 나오고 그 장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성에 대해서 좀 많이 삭제되어 있는 영화다라는 게 조금 저는 이제 그때서야 느낀 거죠. 이 영화는 트랜스젠더의 존재, 가시화의 영역에 있어서는 PC한 방법을 선택했을 수 있으나 당사자성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많은 부분이 삭제가 됐고 오히려 그 트랜스젠더를 이제 부모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서사에 훨씬 더 많은 포커스를 맞췄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재미난 점은 제가 그 영화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리에 타투를 새겼어요. 여기 거기서 회전근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회전근해 타투를 새겼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감독님께 부지영 감독님께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그 영화를 좋아합니다. 왜냐면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 영화는 OST를 너무 좋아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샀던 영화 OST입니다. 최고의 여담이었네요. 네. 그런 사이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 님이 이제 트랜스젠더를 다룬 서사의 경우 특히 극영화의 경우에 격렬한 디아스포라 표현, 디스포리아 표현, 화장실에서 웃다든가 거울을 깬다든가 이런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텐저린에서는 이제 결말부의 씁쓸함은 약간 있지만 그런 장면은 크게 나오지 않아서 사실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표현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게 없는 걸 지어낸 장면은 아니거든요. 거울을 깬다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제 주변의 트랜스젠더 분들 중에는 거울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화장실에 많아요. 꽤 많아요. 화장실에 거울을 비치지 않아요. 자기 전신을 보는 게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면 이제 불을 끄고 샤워를 한다던가 아니면 거울을 얼굴만 나올 정도로 정말 요렇게 요만하게 거울을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얼굴만 비치게 자기 몸을 안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 극명의 장면들이 뭐 없는 걸 그러는 건 아니긴 하는데 사실 거기서 이제 보통 나오는 것들 그렇게 돼서 굉장히 뭔가 충격적이 힘들어 보인다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약간 이어지는 어떤 맥락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거기서 서사가 끝나버리는. 그렇죠. 끝나버리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할수록 어쨌든 결국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소수자의 삶이란 게 어떤 하나로 계속 얘기되지만 하나로만 그려질 수 없다는 것은 이렇게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도 있을 수도 있고 그걸 갖고 그냥 또 비틀고 전후해서 그냥 서로 노는 모습도 있을 수 있고 여기 그 신젤 알렉산드라 농담하는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그 뭐 남성적인 모습이라든가 뭐 트랜시 안된 모습을 갖고 되게 막 서로 비하하고 서로 까면서 막 사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친구들끼리는 서로 그냥 까고 그냥 이러면서 이게 뭐 네가 뭐 아직은 뭐 너 여자가 덜 됐니 뭐 이런 얘기를 막
실제로 하긴 하거든요. 저도 뭐 트랜스 친구들이랑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당사자성 그 자체네요. 네, 네, 그런 것들을 그냥 보여줄 수 있는 장면들이 사실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런 영화 보여주는 게 그런 것들을 좀 저는 생각하고 약간 여담을 얘기 되면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비춰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되게 그런 디스포리아의 어떤 비극과 되게 그 우울한 서사만이 비춰질 때 이게 실제로 어떤 결과를 이게 단순히 그냥 그런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 제도적인 차별에서 어떻게 되냐고 하면은 예전에 이제 그 2015년 딱 영화 나올 때쯤 2015년에 어떤 트랜스젠더 여성이 이제 국방부에서 예전에 이제 트랜스 여성이 이제 병역 면제를 받은 트랜스 여성이 있었어요. 2009년에 이분이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성주지성 장애라고 해서 병역 면제를 받았는데 수술을 하지 않았어요. 수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수술하지 않았는데 2015년에 그리고 9년에 하고 한 6년 7년이 지나서 병무청이 왜 너 트랜스젠더라고 군대 면제 받고 수술을 안 하냐 너 가짜 트랜스젠더 아니냐 이러면서 면제 취소하고 다시 군대 가라고 이제 신체 검사 받아서 군대 가라고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그런 일이 있었군요. 있었어요. 예 그래서 단체들이 그거야말로 정말 비현실적인 그쵸. 일이네요. 그래서 소송을 걸었는데 병무청이 그때 병무청 피고 답변 병무청 피고가 냈던 장면들이 그런 거예요. 이 원고인 당사자가 같은 트랜스젠더 친구한테 뭐 네가 아직은 뭐 좀 호르몬 했는데 아직도 팔뚝이 굴래 뭐 이러면서 아직 여자가 덜 된 이런 것들이 싸이월드에서 서로 놀고 있는 싸이월드 없어진 싸이월드. 근데 딱 정말 답변에 그렇게 써있어. 그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그걸 법적 증거 자료로 제시하면서 디스포리아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게시글이냐. 정말 가해자 중심주의적인 생각이네요. 트랜스젠더라면은 정말 자기 몸에 대해서 언급도 하기 싫어할 것이고 거울도 안 보고 살 것인데 어떻게 자기 몸을 갖고 희화하면서 싱글랑 떠들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트랜스젠더가 아닐 것이다. 라고 정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죠. 이거는. 그래서 그런 인식들이 정말 그 현실 속에서 실제로 차별의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좀 얘기해볼 수 있습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비현실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게 현실로 진짜 있었던 일이잖아요. 아까 말했던 현실적과 현실, 비현실적과 비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이구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질문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오늘 조금 이제 소감 말씀 나누고 프로그램 종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우신 분들은 저요. 네. 일단 저는 션 베이커의 표현 방식이 너무 좋아요. 플로리다 프로젝트도 그렇고 텐저린도 그렇고 그 전작이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세 개가 있고 하나가 다 다음 편이 하나 있었던 걸로 생각이 나거든요. 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얘기도 있었다. 그 아이폰 5S로 찍은 이유가 또 이제 예산이 없어서도 있지만 이제 비전문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막 이런 카메라를 이제 들이대면 솔직히 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냥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지금 당신이 지금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대해서 잊어버릴 수 있게 만들어줬다고도 하더라고요. 어떤 인터뷰에서는 이제 아이폰 5S로 찍은 이유가 비전문 배우에게 익숙한 촬영 장비이기 때문에 라고 인터뷰를 했던 것도 들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현실성을 담아내는 데 있어서 좀 통찰력 있는 기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선정했고 선생님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서 너무 기뻤습니다. 네, 근데 그런 사이에 질문이 나왔어요. 예. 긴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 예.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선생님 말씀. 네, 제가 그 관객 일 선생님이 이제 영화에 나온 등장인물들이 모두 일종의 소수자성을 보여준다. 네. 신디나 알렉산드라는 이제 젠더 소수자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라즈믹은 이주민이자 성적 지향에서 이분이 이제 소수자인지 아닌지는 판단해보이죠. 어쨌든 그런 모습이 보이고 라즈믹의 장모는 영어를 하지 못하고 일단 도너타임 주인은 이제 아시아계 인물이죠. 그런 것들을 정말 소수자성을 지닌 누구나 소수자성을 지닌 현실 사회에 비추어 영화를 더 사실적이게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어쩌면 다수로 보일 수 있는 백인 시스젠더인 디아나가 슬리퍼 조금만 신고 끌려나왔다 결국은 돈 한 푼 없이 이제 포주가 있는 모텔방으로 돌아가서 운전박태를 당하고 쭈그려 앉아 슬리퍼를 벗어던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슬링님과 하니님은 캐릭터들의 관계를 어떻게 보셨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엔딩에서 세탁기가 계속 돌아가는 걸 들으면서 호모포비아, 트랜스포비아적 발언으로 더럽혀진 마음과 기가 씻겨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화가 혐오로 얼룩진 이들의 마음을 씻어내주는 엔딩이 아닐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마지막에 그 뮤지컬 빨래가 생각나네요. 빨래 보셨나요? 진짜 좀 너무 웃겨. 그 한국에서 아주 오픈런을 몇십 년째 하고 있는 빨래라는 아주 유명한 뮤지컬인데 그 빨래에 나오는 빨래의 의미가 그거거든요. 빨래가 뭐 내 마음도 씻어줄 거야 뭐 이런 네 그래서 일단 변호사님께서 질문을 읽어주셨으니까 조금 숨을 돌리실 수 있게 제가 먼저 질문을 해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이애나의 주체성이 거기서 저는 드러난다고 생각했어요. 장면이 생각이 안 나는데 말씀해 주셔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슬리퍼를 이제 집어 던져버리죠. 정말 그 사람이 도구로만 쓰였다면, 혹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성노동자를 부품으로 그렸다면, 과연 그런 장면을 넣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거기서 다이애나의 성격이 싹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정도 많고, 다만, 일자리를 잃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분노 표현은 그냥 쓰레빠치 던지기인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캐릭터도 정말 정말 깊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캐릭터들의 관계가 되게 옴니버스적이잖아요. 이제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대로 이제 말하자면 그 누구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미나리를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사님 혹시 미나리 보셨나요? 네. 미나리라는 영화 이제 디아스포라의 눈에 굉장히 이제 가까운 정말 이주민 그 미국에 있는 미국에서 사는 한국인에 대한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는 이제 최근에 굉장히 상도 많이 받았고, 이게 스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윤여정 선생님께서 연기를 굉장히 잘하셨고, 그 영화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생동감을 좀 불어 넣어 주셔서 그 영화가 굉장히 귀추의 주목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근데 한 가지 제가 불만인 점이 있었다면, 그 선생님이 너무 도구적으로 사용이 되셨어요. 이제 윤여정 선생님이 맡으신 손자라는 캐릭터가 정말 어떤 캐릭터의 서사를 위해 존재하는 캐릭터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텐저린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단 한 명도 그렇게 쓰이지 않죠. 뭐 하다못해 정말 장모님까지도 하다못해 진짜 잠깐 등장하는 사람들, 뭐 관객까지도, 그 사장님, 그 클럽 사장님까지도 정말 캐릭터로 존재하잖아요. 도구로 존재하지 않고 사용되지 않고 다만 존재할 뿐이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캐릭터들의 관계를 설정했다기보다는 이 캐릭터들이 존재하는 것을 포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쌤, 말씀. 제가 사실 뭐 계속 뭘 안 봤다고 얘기하는데, 영화제에서 이런 말 하기 민망한데, 영화를 보는 걸 싫어하는 건 아닌데, 이거 뭐 바쁘다는 핑계지만 어쨌든 저는 항상 GV 할 때만 영화를 보게 되는 되게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GV용으로만 영화를 보고 있었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미나리를 GV랑 보시면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 영화 관계자들이 되게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다 디스해요. 보면은 지금 디아나가 끌려나가지만 그 얘기하는 거 보면 끊임없이 계속 트랜스 여성성 계속 그 까거든요. 네가 무슨 여자냐, 나뭐 테이션을 한 게 뭐 그 네 테이션은 뭐 여자도 아니네 이런 거 해갖고 뭐 어쩌고 좀 하면서 막 그런 성기 관련된 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절대 침묵 속에 사라지지 않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보면은 당하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또 공격할 수 있는 어떤 하나하나에 얽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라즈미큰 또 그 신디나 알렉산더의 관계가 있고, 장모님은 거기서 또 하지만 또 영어를 못하게 또 불리한 부분이 있고, 그 도넛 주인은 결국 이제 가게가 소란스러워져서 되게 시끄럽지만 경찰 부를 거야 한마디로 이제 모든 걸 다 나가 이러면서 쫓아낼 수 있는 관계가 있죠. 근데 잘 만들었다. 그쵸. 근데 이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람이 그 체이셔예요. 그러니까 이 백인 남성 그 법자인 체이셔만이 정말 그 강자의 위치에서 그 어떤 공격도 받지 않고 그냥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냥 곤란해지. 그냥 신디랑 키스하고 그냥 약간 좀 문제 있고 하고 그냥 오케이. 그리고 심지어 감옥도 안 가잖아요. 감옥도 그렇죠. 신디가 대신 가니까 감옥도 안 가고 그렇게 해서 그런 관계들이 좀 보여주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말하는데 사회적 소수자로서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 맞물리는 관계들이 있는데,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항상 그 뭔가 공격받지 않은 위치에 있는 것이 백인 젊은 남성인 그 캐릭터를 보여주는 게 그런 어떤 소수자성을 좀 표현하기 위한 어떤 기법들이 아니었을까.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슬슬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좋은 영화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화를 보시고 어떤 것들을 얻어가실지는 뭐 각자의 영역이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영화의 내용에 뭔가 궁금한 점이 있는 영화는 아니에요. 뭔가 예를 들면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처럼 해석할 지점이 있을까요? 라는 영화는 아니지만 이 영화는 그래서 더 거시적으로 봐야 하는 영화고 그래서 더 디아스포라의 눈으로 봐야 하는 영화라고 생각하지만 저만 그렇게 생각하진 않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마지막으로 하면은 아마 어쨌든 영화제에서 성소유자를 또 크게 프로그램 보기도 있던데 성소유자를 다루는 것들이 또 올해 초에 어쨌든 비극들 이제 트랜스젠더 세 분이 이제 돌아가신 그 비극적인 사건들을 겪으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것 같아요. 트랜스젠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느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 사건을 겪고 나서도 나오는 얘기들 또 미래에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건이 비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또 굉장히 또 힘들어하고 비참해하는 모습들로만 또 그려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되게 차별 관련 얘기를 활동을 하거나 사실 법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소송을 하는데 소송에서 원고가 피해받은 얘기를 해야지 원고가 막 피해를 받았지만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하면은 소송이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걸 하면서 계속 거기에 약간 매몰되지 않도록 경계를 하고 그러면서도 얘기를 또 뭘 꺼내야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 영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사실 하나로만 읽힐 수 없는 그러니까 소수자들의 삶을 그냥 하나의 단편적인 서사로만 읽힐 수 없는 여러 결들이 존재한다는 거를 좀 같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퇴장하면 되나요?